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81세 박순자 할머니가 6년째 써온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주소가 적힌 봉투. 사업의 실패에 이민 간 아들 박성호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매번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엔 꼭 전달해 드릴게요. 23년 차 집배원 김정수의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벤츠에서 내린 한 남자가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농촌 배송은 오늘로 종료. 김정수, 당신은 해고요. 우정사업본부 구조조정 국장 정민철.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을 위해 월 80만 원씩 쓸 순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저를 함부로 대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텐데요. 뭐라고? 고작 집배원 주제에?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세요? 정수의 눈빛이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3년간 숨겨온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평범한 집배원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할머니의 편지는 정말 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작은 농촌 마을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4시 30분 산골 마을에 첫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정수는 23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출발해 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우편물 가방을 메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올라갑니다. 오늘도 순자 할머니 얼굴이 밝아지면 좋을 텐데. 하지만 가방 속 편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다시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온 편지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집, 혼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수야, 서울 딸내미가 뭐 보냈나? 네, 할아버지. 이번엔 건강식품하고 용돈 30만 원 보냈어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고마워. 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두 번째 집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영희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병원비 또 보냈어요. 이번엔 50만 원이나. 정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니?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정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집을 돌고 나서 드디어 박순자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81세의 고령에도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깔끔하게 한복을 입고 대문 앞에 서 계셨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수야, 우리 성우한테서 편지 왔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6년 전 사업 실패로 캐나다에 간 아들 박성호. 그 후로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할머니, 아직은요. 하지만 저번에 할머니가 보낸 편지,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정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르르르르. 검은색 벤츠 E클래스가 비포장 산길을 달려 올라오더니 할머니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178cm 키의 완벽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김정수 씨죠? 우정사업본부 구조조정국장 정민철입니다. 차갑고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정수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정 국장의 시선은 매우 불쾌해 보였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배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정 국장이 태블릿을 꺼내며 차가운 수치를 읊었습니다.
이 마을 인구 19가구 37명. 월 평균 우편물 23통. 배송거리 편도 22km. 월 연료비 45만 원. 인건비 180만 원. 통당 배송 비용이 무려 9만 7천 원입니다. 국장님,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김정수 씨, 정 국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부탁입니다. 우리는 편지 말고는 세상과 연결될 방법이 없어요. 할머니,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택배도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 국장의 차가운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할머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정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6.25 전쟁 때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돌보셨던 분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셨고요. 정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개인사가 업무 효율성과 무슨 상관이? 국장님, 정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정 국장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고작 집배원 주제에 국장한테 협박을?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정수의 눈빛이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답변 주세요. 농촌 배송 계속할 건지 정말 중단할 건지. 정 국장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중단이죠. 그리고 김정수 씨, 당신은 오늘로 해고 통보합니다.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정수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는군요. 다음 날 오전 10시 우정사업본부 지역본부. 정민철 국장은 넓은 사무실에 앉아 김정수의 인사기록을 샅샅이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저런 말을 했을까? 어제 그 집배원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는군요라는 그 자신만만한 어조가. 국장님, 김정수 집배원 파일 가져왔습니다. 부하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정 국장이 파일을 열어보니 더욱 의아했습니다. 23년 무결점 근무, 지각 영해, 결근 영해, 민원 연건? 네, 정말 이상할 정도로 완벽한 기록이에요. 출신 학교는? 그게 인사기록에 고등학교까지만 나와 있어요. 서울 모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대학은 안 나왔나? 아니면 기록을 안 한 걸 수도 있고요. 정 국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23년간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그때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장님, 이건 주민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인데요. 무려 147통이나 돼요. 147통? 정 국장이 편지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 집배원님 덕분에 혼자 사는 저희 어머니가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수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 할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을 거예요. 단순히 편지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같은 분이에요. 편지를 읽을수록 정 국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상하네. 이런 집배원이 왜 그렇게 나올까?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국장님, 지역신문 기자가 취재차 왔다고 합니다. 지역신문? 뭐 때문에? 농촌 우편 서비스 관련 기사를 쓴다고 하네요. 정 국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민감한 시기인데. 들여보내.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168cm 키의 미녀이고 섹시하며 우아한 품격을 지닌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일보 한소영 기자입니다. 지역일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최근에 새로 창간된 탐사 전문 매체입니다. 농촌 우편 서비스 구조 조정에 대해 취재하고 있어요. 소영 기자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추진 중인 농촌 배송 중단 정책, 어떤 배경인가요? 효율성 개선이죠. 비용 대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의 서비스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개 마을이 대상인가요? 전국 147개 마을입니다. 연간 3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요. 소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80세 넘은 노인분들인데요. 택배나 다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80세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택배 주문하라는 말씀이세요? 정 국장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죠. 정부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효율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제보를 받았어요. 소영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김정수라는 집배원이 국장님께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던데요. 정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제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는군요라고 했다던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누가 그런 말을? 익명의 제보자였어요. 하지만 아주 구체적이었거든요. 소영이 화면을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김정수 씨 인사 기록에 빈틈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23년 전 갑자기 집배원으로 입사했는데 그 전 이력이 전혀 없어요. 마치 공중에서 떨어진 사람 같달까요? 정 국장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소영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수라는 이름으로 금성전자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요. 부사장까지 올라간 엘리트였는데 정 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23년 전 갑자기 사표를 내고 사라졌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소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김정수 집배원을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느낌이던가요? 정 국장은 어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김정수의 갑작스럽게 변한 눈빛, 그 자신감 넘치는 말투. 혹시 정말 그 사람이라면? 정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금성전자 전 부사장을 해고한 거네요? 소영이 녹음기를 끄며 일어났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김정수 씨를 직접 만나볼 예정이에요. 잠깐만요. 정 국장이 다급하게 소영을 붙잡았습니다. 기사 쓰기 전에 확인부터 하시는 게 물론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기사를 쓰죠. 소영이 문을 열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김정수 씨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이 나간 후 정 국장은 혼자 남아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설마 정말 금성전자 부사장이었다고? 그럼 내가 어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급자인 우정사업본부 차관보였습니다. 정 국장, 농촌 배송건 잘 진행되고 있나? 네, 차관보님. 순조롭게. 그런데 금성전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 직원 중에 김정수라는 사람이 있냐고. 정 국장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김정수요? 그래. 그들의 전 부사장이었다는데 혹시 우리 쪽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더군. 차관보님, 그게 왜? 뭔가 문제라도 있나? 정 국장은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산골 마을. 김정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오토바이에 우편물을 싣고 배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국장, 정말 농촌 배송을 중단할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정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박순자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수야, 어제 그 사람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 할머니의 얼굴에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정수야, 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너를 해고한다고 했잖아. 할머니, 사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에는 터란토, 캐나다 소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성호 씨한테서 온 편지예요.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우리 성호가 편지를 보냈다고? 네, 할머니. 어제 도착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열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편지 밑에 정수가 깔끔하게 번역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6년 동안 연락 한 번 못 드려서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려서 캐나다로 도망쳤습니다. 어머니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지만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6년 만에 집에 갑니다. 성호가 정말 돌아온다고? 네,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항공료 영수증과 비행기표 복사본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인천공항 도착이에요. K29편 오후 2시 40분.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6년 만에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소 정수의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르르륵. 빨간색 모터사이클이 마을로 들어오더니 할머니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헬멧을 벗은 사람은 30대 초반의 미녀이고 섹시하며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지역일보 한소영 기자입니다. 취재차 왔어요. 소영은 정수를 보는 순간 뭔가 다름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집배원의 아우라가 아니었습니다. 취재요? 무슨? 농촌 우편 서비스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거든요. 소영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금성전자 홈페이지의 임원진 소개 페이지였습니다. 김정수 부사장 마이너스 경영전략 담당,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 졸업, 워턴 MBA. 사진 속 인물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분명히 지금의 김정수였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야, 이게 뭐야? 너 정말 금성에서 일했어? 정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이걸? 역시 맞군요. 전 금성전자 부사장이 집배원으로 일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스토리네요. 소영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금성 부사장 자리를 버리고 집배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정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숨긴 게 있어요. 정수야, 저는 23년 전까지
금성전자에서 일했어요. 부사장까지 올랐었죠. 소영이 놀라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그 자리를 버리고 여기에? 정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저는 일만 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매일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어머님이 아들 찾으신다고 오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회의가 있다, 출장이 있다며 계속 미뤘죠. 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도 저는 중국 출장 중이었어요. 철수야, 엄마 보고 싶다는 마지막 말씀을 전화로 들었어요.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무의미해졌거든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집배원을? 어머니 장례식 때 받은 조문 편지들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편지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한 거죠. 23년 동안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정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없어요.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웃음을 보면서 이게 제 진짜 자리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때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급하게 달려와서 할머니 집 앞에 서더니 정민철 국장이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김정수 씨. 국장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 국장이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금성 부사장님이신 줄. 국장님, 일어나세요. 저는 그냥 집배원 김정수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해고 통지서까지. 정 국장이 주머니에서 어제의 해고 통지서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촌 배송도 계속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산을 늘리겠어요. 소영이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며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국장님, 정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정체를 알고 나서 태도를 바꾸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럼 제가 그냥 집배원이라면 할머니들은 계속 버림받아도 되는 건가요? 정 국장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진짜 소중한 건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한소영 기자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박 스토리네. 금성 부사장이 집배원으로. 하지만 소영은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23년 전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단순히 어머니 때문일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소영이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 금성전자 1999년 사표. 검색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23년 전 신문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금성전자 사상 최연소 부사장 김정수 돌연 사표. IMF 시기 구조조정 책임지고 사퇴. 구조조정? 소영이 기사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김정수 부사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불가피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나 해고된 직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덕적 책임? 소영이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직원 명단, 그리고 그 후속 기사들까지. 박철민. 이 사람이구나. 23년 전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성전자에서 해고된 박철민 씨 35, 생활고, 비관에 한강 투신. 아내와 딸 남겨두고.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김정수 씨가 이 일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거야?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기사였습니다. 고인의 딸 박은미 당시 7세, 할머니 손에 맡겨져 어머니는 충격으로 정신병원 입원. 박은미, 이름이 비슷한데? 소영이 자신의 출생증명서를 꺼내봤습니다. 한은미, 아니야, 원래 이름이. 박은미, 소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성을 바꿔줬다고 했는데, 설마, 내가 그때 그 아이. 소영이 급하게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나 은미야.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왜 그러니, 은미야? 할머니, 내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은미야, 넌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할머니, 제발 말해줘. 아빠가 금성전자에서 일했었지?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거 맞지?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미야,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너만 아프잖니. 할머니, 김정수라는 사람. 그때 아빠를 해고한 사람 맞아? 은미야, 맞지? 맞다고 해줘.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김정수가 내 아빠를 해고한 사람이야. 소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잖아. 소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3년간 찾고 있던 아버지의 원수가 바로 코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수는 평상시와 같이 배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친절했던 한소영 기자의 차가 마을 입구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기자님이 왜 저기서? 정수가 오토바이로 다가가자 소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박철민이라는 사람 기억해요? 정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철민? 23년 전에 당신이 해고한 사람이요. 기억 안 나세요? 정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기자님이. 네, 맞아요. 박철민의 딸 박은미예요. 지금은 한은미로 살고 있지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 은미 씨, 7살 때부터 아빠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정신병원에, 나는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소영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23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성인군자 노릇하고 있었네요. 농촌 할머니들 도와주는 착한 집배원으로. 은미 씨, 제가.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아빠를 해고하지만 않았어도 아빠는 안 죽었을 거예요. 소영이 가방에서 23년 전 신문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금성전자 구조조정 책임자 김정수 부사장 바로 당신이잖아요. 정수가 신문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요? 죄책감 때문에 여기서 속죄하는 거예요? 은미 씨, 우스워요. 정말 우스워. 내 아버지 하나 죽인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았나 봐요. 소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일 신문에 다 나갈 거예요. 금성 부사장 김정수의 진짜 정체. 구조조정으로 사람 죽이고 여기서 면죄부 받으려 한다고. 은미 씨, 제발. 제발. 우리 아빠도 당신한테 제발이라고 했을 텐데요. 일자리만 놔달라고. 정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미 씨,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23년 만에 죄송하다고? 소영이 정수의 가슴을 잇는 힘껏 쳤습니다. 내 아빠 돌려줄 수 있어요? 내 어릴 적 돌려줄 수 있다고요? 그때 멀리서 박순자 할머니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정수야, 무슨 일이야? 소영이 할머니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 죽이고 여기서 성인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뭔 소리야? 이 사람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죽었다고요. 할머니가 놀라며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수야, 정말이야?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그날 밤 김정수는 자신의 작은 집에서 23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황색으로 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IMF 시절 구조조정 회의실에서 찍은 사진. 그때의 자신은 차가운 표정으로 해고 명단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35세, 생산기술팀.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그날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 부사장님, 구조조정 명단이 나왔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1999년 겨울. 당시 34세 김정수 부사장은 금성전자 역사상 최연소 임원이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1247명입니다.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합니다. 명단을 다시 검토해 보죠. 김정수는 하나하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이름 뒤에는 나이, 부양 가족수, 근무 연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철민, 35세, 부양 가족 3명, 근무 8년. 잠시 망설였습니다. 8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근무 연수였습니다. 부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중위권입니다. 특별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요. 김정수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감정을 개입시키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대로 진행하세요. 그렇게 박철민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며칠 후 박철민이 김정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 저 박철민입니다. 네, 앉으세요. 박철민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양복에 다른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 과장님,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저한테는 7살 딸이 있어요. 아내는 둘째를 임신했고요. 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뭐든 할게요. 급여를 50% 깎아도 좋으니까. 당시 김정수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박 과장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회사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결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철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사장님, 제발요. 딸 하나만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김정수는 돌아섰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박철민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박철민 과장님이 한강에서. 김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김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정수는 23년 전 그날을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박순자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정수야, 들어와. 할머니의 얼굴에는 어제와 달리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죠? 정수야, 앉아라. 할머니가 차를 우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머니, 23년 동안 그 마음을 혼자 안고 살았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아프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한소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사 작성을 중단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소영이 서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은미야, 나 할머니야. 네, 할머니. 오늘 오후에 마을로 와줄 수 있니?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뭐려? 와보면 알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오후 3시 소영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박순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뭘 보여주시려고? 이거야. 할머니가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모아둔 편지들이야. 소영이 상자를 열어보니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너 아버지가 나한테 쓴 편지들이야. 읽어봐. 소영이 첫 번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선생님께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마이너스 철민이가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들도 모두 할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집이 어려워서 학용품 살 돈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몰래 사주신 거 알아요. 커서 꼭 은혜 갚을게요. 선생님, 서울대학교 붙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성공해서 꼭 선생님께 효도하겠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정말, 은미야, 너 아버지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어.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할머니가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 아버지가 서울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야. 너 낳고 난 직후에.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순자 선생님께 제게 딸이 생겼어요. 이름은 은미예요. 선생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겠어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열심히 살아서 꼭 선생님을 다시 뵙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박철민 드림. 소영이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은미야, 너 아버지는 복수나 원망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과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어.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수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기자님도 계시네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정수야, 잘 왔어. 은미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 할머니가 정수를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너도 몰랐을 테지만 내가 23년 동안 여기서 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할머니, 너는 철민이의 딸을 지켰어. 제가요? 할머니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3년 전에 온 편지야. 편지를 보니 지역일보 한소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이 마을 출신 박철민의 딸 한소영 박은미입니다.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왔는데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기억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가 편지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그럼 기자님이 3년 전부터, 은미는 3년 전부터 이 마을에 와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버지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종종 찾아뵈었어요. 할머니가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너도 모르게 너는 철민이의 딸을 돌봤어. 제가요? 3년 전 겨울 은미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쳤을 때 너 기억 안 나? 정수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때 젊은 여자분이 그게 은미야. 너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치료비까지 대신 내줬잖아. 소영이 깜짝 놀라며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정말 김정수 씨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은미가 취재하러 왔다가 차가 고장났을 때도 너 고쳐줬지? 정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아서.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인연이야.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할머니, 정수야, 너는 철민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23년을 살았지만 결국 철민이의 딸을 지켜준 거야.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미야, 너는 아버지의 원수를 찾으러 왔지만 결국 아버지의 은인을 만난 거야. 두 사람 모두 할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그만 자책하고 서로를 용서해라. 그때 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 아버지를. 김정수 씨, 소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철민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할머니,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정수야. 할머니가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니. 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배려했다면. 정수야, 그때 너 몇 살이었니? 34살이었어요. 34살에 그런 무거운 결정을 해야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정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수야, 너는 이미 충분히 벌받고 살았어. 23년 동안 여기서 우리를 돌보면서.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한소영이었습니다. 들어와, 은미야. 소영이 들어오더니 정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응, 들었어. 너 아버지 일 말이지?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은미야, 앉아라.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소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미야, 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니? 네. 너 아버지 박철민 씨. 이 마을 출신이야. 소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너 아버지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어.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르친 제자 중 하나였어. 정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응. 철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야간으로 다니면서 공부했지.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너 아버지 초등학교 때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는 어린 박철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서울 가서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기뻤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졌어. 소영이 사진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미야, 그리고 정수야. 너희 둘 다 들어라. 할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해. 할머니,
정수야, 너는 23년 동안 충분히 속죄했어.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라. 그리고 은미야,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도착층. 박순자 할머니는 23년 만에 입은 새 한복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정수와 한소영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곧 성호 씨 나올 거예요. 정수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정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됐어요. 소영도 할머니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기사로 써도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은미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그때 도착 게이트가 열리며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나와요. 정수가 캐나다 토론토발 K29편 승객들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 저 사람, 40대 중반의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6년 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분명히 박성호였습니다. 성호야. 할머니가 두 팔을 벌리며 달려갔습니다. 엄마. 성호도 할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6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해서. 성호야, 괜찮다.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 괜찮아. 모자가 공항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성호가 정수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지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김정수 집배원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돌봐주셔서. 성호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분들은? 할머니가 소영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는 은미라고 해. 기자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소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영이에요. 할머니와 김정수 씨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좋은 기사가 될 것 같네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 마을 주민들이 성호의 귀향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호야, 6년 만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캐나다에서 뭘 했어? 이제 계속 한국에 있을 거야? 주민들의 질문에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 곁에서 살려고 해요. 캐나다에서 한식당을 했는데 그걸 정리하고 왔어요. 한식당?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빚도 많았고. 하지만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성호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연락을 못한 게 너무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호야,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돌아왔으니까 됐어. 그때 마을 이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호 씨 귀향도 축하하지만 또 다른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 김정수 집배원님이 정부로부터 모범 공무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모든 사람이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23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돌봐주신 정수님께 박수, 우려우려. 모든 주민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정수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뭘. 정수님.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정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맞아요.
정수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정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로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게 진짜 성공이야. 잔치가 끝난 후 정수와 소영이 함께 마을을 걸었습니다. 김정수 씨, 후회 안 해요? 금성 부사장 자리를 버린 거? 전혀요. 여기서 23년 사는 게 금성에서 30년 사는 것보다 더 값져요. 정말요? 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걸 얻었거든요. 뭐요? 진짜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은미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기자 일을? 네, 하지만 이제 방향을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요? 복수나 폭로 기사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기사를 쓰고 싶어요. 김정수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요. 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 좋네요. 세상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더 필요해요. 두 사람이 마을 앞산에 올라가니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진짜 행복해요? 정수가 마을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23년 전의 김정수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요. 소영도 마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을에서 태어나 이런 따뜻함을 받고 자랐구나.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시겠지.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도 김정수 씨도 이제 모든 게 괜찮아요. 6개월 후 서울 중구신문회관 제15회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식장에는 전국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탐사보도 부문 대상, 지역일보 한소영 기자, 집배원과 할머니 그리고 용서 기사로 수상하셨습니다. 우려우려 소영이 무대에 올라가며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김정수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성호 씨가 박수를 쳐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23년 동안 묵묵히 농촌을 지켜온 한 집배원과 끝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온 한 할머니, 그리고 용서의 힘을 보여준 모든 분들의 상입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남기는 것이라고요. 시상식 후 네 사람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미야, 정말 축하한다. 대상까지 받다니. 할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성우가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정수님, 저희 마을에 카페 하나 열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카페요? 네, 어머니랑 같이 운영하려고요. 도시 사람들이 놀러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요. 할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수도 은퇴하면 같이 하자. 할머니, 저는 아직 은퇴하기엔. 정수야, 너도 이제 쉴 때가 됐어. 23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 소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제가 홍보기사 써드릴게요. 정말요? 네. DMZ 근처 숨은 보석 같은 카페 이런 식으로 써서 관광객들 많이 오게 할게요. 네 사람이 함께 웃으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1년 후 순잔의 카페. 마을 입구에 예쁜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름을 딴 카페였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온 가족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할머니, 이 카페 정말 유명해졌어요. 젊은 커플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기 집배원 할아버지가 원래 금성 부사장이었다면서요? 호호호, 우리 정수는 부사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정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또 그러세요. 정말이야.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카페 한쪽 벽에는 소영의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집배원과 할머니, 그리고 용서 마이너스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기사 옆에는 23년 전 금성전자 임원 시절의 정수 사진과 지금의 집배원 모습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부사장을 그만두고 집배원이 되다니. 저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봤습니다. 성우가 주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 여기 할머니께서 직접 만든 전통차도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주세요. 카페는 항상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시간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네 사람이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소영이 정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수님, 정말 후회 없으세요? 없어요. 완전히. 금성에 있었으면 지금쯤 사장까지 올랐을 텐데. 정수가 마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은미 씨, 사장이 되는 것과 사랑받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저는 23년 전까지 사장 되려고만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23년 사는 동안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았어요. 성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에서 돈 벌겠다고 6년 동안 어머니를 버렸는데 돈보다 소중한 걸 잃을 뻔했어요. 할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너는 우리 막내딸이야.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여러분,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저 때문에 돌아가신 박철민 씨.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줬다고 생각해요. 소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모두를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자.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네 사람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23년 전의 아픔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었고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23년간 묵묵히 농촌을 지켜온 집배원의 진실, 그리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금성 부사장이라는 화려한 지위를 버리고 23년간 집배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속죄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습니다. 교훈 3가지. 첫째, 진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남기는 것입니다. 둘째,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도 새로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과 희망을 드렸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